피대 유감.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다수는 손뼉을 치면서 이 본회의 통과를 좀 기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8월 2일 기자간담회 그리고 8월 3일 국민보고회 자리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4일에는 대변인 서면 발표문을 통해서 이 개정 형소법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다라고 밝혔는데 정작 피해자들의 시선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뉴감입니다. 저는 다혜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늘 함께 했던 의원님이 아니라 한겨레 21 오세진 기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의 오세진 기자라고 하고요. 한겨레 21에서 다양한 주제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과 달리 출입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주제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세진님께서 이 녹음하는 기준으로 이제 8월 셋째 주 정도 됐죠. 8월 셋째 주 한겨레 21 표지 기사로 바로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 이슈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전 회차에서 아주 간략하게 형소법 개정안이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기는 한데 쟁점을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진 못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왜 피해자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 세진님의 설명을 빌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형소법 개정안이 내용이 뭔지 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형소법 개정안이 이제 사실 핵심은 한창 신문과 이제 방송을 떠들었던 검수완박이라는 사자성어 같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었는데 이 검수완박이 기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는 우리가 뭔가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이 이제 이 범죄자를 기소할지 말지 그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이 해체되는 거죠. 10월 달부터는. 그래서 10월 달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이렇게 두 기관이 사실 출범이 됩니다. 공소청은 이제 개별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고, 중수청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찰의 수사만으로 조금 어려운 지점들을 중수청이 약간 좀 보완 수사하는 개념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사실 현행법, 지금 법상의 이제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이런 조금 6대 중대 범죄라고 하는 이 중대 범죄와 이제 새롭게 신설한 이제 법 왜곡죄 라는 거에 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근데 이제 이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부랴부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도 공소청에 일단 전권 송치를 하고 중수청이 보완 수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렇게 약간 피해자분들이 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범죄를 중수청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행법상으로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랄까 땜질식으로 지금 약간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 지점들을 이번에 세진님께서 한겨레 21에서 표지 기사로 좀 다뤄주셨죠. 이 표지 기사 제목이 강렬합니다. 한 또 외면당한 피해자.
라는 어떤 문구와 함께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이시죠. 이제 김진주 씨 어떤 이 팻말이 나온 사진인데요. 이번 형사법 개정안 취재를 좀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다혜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기관의 출범과 같이 어떤 권력기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사실 형소법 개정의 논의가 집중돼 왔었는데, 사실 그 형소법이라는 게 형사 사법 절차의 어떤 절차를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쵸, 네. 이렇게 법이 바뀜으로써 피해자가 어떻게 그 권리 침해를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그 기사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좀 짚어볼 텐데요. 왜 피해자분들이 이 개정안에 조금 우려하고 계신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2023년에 그 서현역, 경기 분당 서현역 쇼핑몰에서 이제 칼부림 범죄가 있었죠. 그때 피해자인 고 김혜빈 씨 부모님 이야기로 기사를 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최현종 사건이라고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최현종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2명이 사망하고 이제 1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 피해자 중에 김혜빈 씨라고 있는데, 김혜빈 씨 부모님이 7월 15일에 그 기자회견 열렸을 때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혜빈 씨가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사망하기 전에 크게 다쳐서 권역 외상센터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그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경찰 수사에 대한 좀 신뢰도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 낮은 경찰 수사 신뢰도 같은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지금은 이제 검사 제도가 있으니까 향후에 그 잘못된 수사,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검사 제도가 없어지면 그 잘못된 초동 수사, 부실한 수사가 바로잡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에서도 이 피해자의 우려를 반영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사안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장 많이 본 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김진주 씨의 이제 그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사실 어떤 이 피해자의 권리가 특히 이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도 아니고 진짜 오롯이 한 국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목소리를 굉장히 공론화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진주 씨 얘기도 조금 언급을 많이 해주셨죠, 기사에. 그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해서 이 형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김진주 씨의 어떤 처절한 노력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 부실 수사의 산 증인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지 못했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에도 그 자세히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주 씨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이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됐을 때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지금 절절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렇게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금 개정 형소법이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김진주 씨가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그 김진주 씨 책에 나온 지점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김진주 씨가 제가 여기서 뭐 가해자 이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아무개 씨라고 할게요. 그 김진주 씨가 이아무개 씨의 범죄로 인해서 해리성
기억 상실? 네네네. 네, 그 이제 증상을 이제 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진주 씨 같은 경우가 그 가해자가 붙잡혔는지 안 붙잡혔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찰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불안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지가 없으니까 가해자가 혹시 내가 지금 입원한 병원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에 되게 마음을 졸였던 그 기억도 말씀을 책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김진주 씨 사건 검사분이 수사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저도 그거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해자가 경찰 수사 때는, 그러니까 경찰분이 모르겠어요. 뭐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뭐 약간 좀 그게 진술을 이제 더 받아내기 위한 스킬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 서지만 약간 오히려 그 가해자를 뭐 그럴 수 있지 두둔하는 식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 여성 검사분이 호되게 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게 당신의 진술만이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말하게 한 경찰의 수사도 잘못됐다. 경찰 누구냐?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되게 호되게 혼내시는 걸 보면, 사실 그 장면을 보면은 보신 분들 모두가 이게 어쨌든 수사라는 게 보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기자가 취재를 하면 어떤 한 사실을 가지고 교차 검증하는 거를 필수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그 수사가 조금 더 완결성을 띠려면은 어쨌든 각기 다른 주체가 좀 보완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약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왜 우려하시는지 알겠다라고 좀 많이 절감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목소리가 사실 통과 전에도 계속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뭐 국민보고회를 하면서도 약간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국민보고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좀 우리를 밀어붙인 이 이유?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훨씬 좋아져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뭐 담당 수사관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라고 뭐 물어보는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률 조항에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만약 수사가 지연되거나 어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또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새로 생긴 건 맞거든요. 이번 개정 형소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보다 형소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세진님께서 보시기엔 이 조항만으로 좀 충분하다고 좀 판단을 하세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충분히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동안 부족했던 거를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없었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생겼다는 거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사실 모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청 제도의 어떤 존재 유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실 그게 수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는데
그 한국 사회가 뭐 어디나 그렇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굉장히 강한 사회잖아요. 특히 이런 뭐 성범죄 피해자나 이런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 취약한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사안에서 이 조항으로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지를 지금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 제가 막 이렇게 만났던 어떤 범죄 피해자분들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야무지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법조인이 있거나 이래서 정말 모든 수사와 소송 준비를 야무지게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최종 당연히 승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피해자가 자기 권리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분이 그거를 준비하는 내내 2차 가해에 시달렸거든요. 왜냐면은 피해자가 저렇게 멀쩡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자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럴 리가 없다. 저거는 다른 북수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통념에 많이 시달려서 거의 2차 가해에 너무 많이 시달리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어떤 뭔가 증거를 모으거나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두고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하지? 약간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봐서 이게 그 피해자가 그 조항을 잘 알아서 대응하면 그런 2차 가해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조항을 사실 대부분의 사실 피해자분들이 우리가 언제나 우린 언제든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형소법 조항을 알고 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사실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계속 그 어떤 문제가 제기돼 오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경찰 수사에서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시 좀 짚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하나를 꼽자면 네.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건은 이제 검사에게 송치가 되는 거고 반면에 피의자에게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작성하는 게 이제 불송치 결정서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불송치 결정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제 사건을 불송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에게는 그 기록을 송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송부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불송치 결정서이고 이게 이제 피해자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검사에게 송부되는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이랑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는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네.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 진술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이 스스로 확보한 어떤 증거 자료랄지 피해자가 제출한 그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게 그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내용도 사실 기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이런 이유로 좀 증거가 불충분하다랄지 어떤 피의자의 주장보다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의 기재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서에는 하는데 근데 피해자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을 이제 모두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이를테면은 피의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 이런 결론 내용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사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무슨 이유로 그 불송치 결정했을까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보통 그런 피해자분들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문제의식이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김예원 변호사라는 분이 네. 그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본 변호사들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 그 개설된 사이트에 올라온 그 제보 내용에도 그 몇몇 변호사분들이 그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만 받아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리현 변호사님은 사실 이제 장애인 관련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전문 변호사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도 그 기억이 나요. 국회에서 한번 형사법 개정 가지고 상임위 열렸을 때 오셔서 거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던 좀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형사법 개정안에 좀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그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증거를 조사하는 등 뭐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위법한 수사 아니면 부당한 수사 이런 걸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가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형사법 개정안이 되면 수사가 많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거 역시도 좀 실효성이 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려면 그 담당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뭐 앞으로는 이런 거 할 겁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정보를 파악해야 내 사건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사 진행 상황 통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그 김진주 씨 사례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수사가 진행되긴 진행되는 건지 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피해자가 일일이 알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그 계속 나오는 보도들을 봐도 사실 경찰 한 명의 사건이 너무 몰려 있는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범죄나 뭐 장애인 범죄나 이런 것들은 또 되게 많이 조금 뭐랄까 어렵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기피하기도 하고 그런 까다로운 범죄라고 들어서 더 좀 난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이 네. 이제 경찰 수사관 1인당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사실 폭증하다 보니까 네. 수사관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자의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건이 아니면은 사실 힘들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고 사실 피해자의 어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피해자에게 어떤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담당 수사관이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컨대 재판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건 번호만 알면 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뭐 지금 단계에서 그 가해자가 편지 얼마나 제출했고 재판부에 그런 건 단계들을 좀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그런 가해자가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려고 어떤 서류 제출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다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사건 번호 입력하고 이제 피고인 이름까지 같이 입력을 하면은 네. 그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게 말씀하신 이제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랄지 네. 그리고 재판 중에 어느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는지 뭐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을 했는지 요거 자체를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법원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그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그 어떤 문서를 제출했는지조차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군요. 예컨대 뭐 경찰이 그 피의자를 실제로 대면해서 조사를 했는지 뭐 아니면 뭐 CCTV나 계좌 자료 같은 걸 확보했는지 뭐 참고인을 불렀는지를 사실 피해자는 사실 알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이런 정보는 공유가 아예 안 되는데 옆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당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생겨봤자 사실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이의를 실제로 제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수사 지연이나 어떤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 개정 형소법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조항을 보면은 그렇게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이의 제기를 접수한 그 수사 관서에서는 뭐 수사관 교체나 그다음에 앞으로 뭐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등을 이제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생겼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경찰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린 내용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사실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이의 제기를 접수한 기관의 상급 관서에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 어떤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이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급 관서에 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네. 그 상급 관서의 이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형소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아, 공백지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그 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외면받고 피해자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수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권고도 꽤 오래 있었죠, 선생님.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서 네네.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꾸려가지고 이제 그 기구가 했던 일이 이제 수사와 재판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권고안 형태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권고안 중에 하나가 그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를 지금 사실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기관의 어떤 자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령이나 이런 법령의 형태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참고할 사항. 그러니까 수사관이 이제 너무 의지가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걸까요? 네. 그 법령에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뭐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네네네. 근데 그 규정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명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가지고 몇 가지 규정에 있는 문헌만 몇 개 말씀드리면은 예.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그 피해자 등에게 그 열심히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떤 수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좀 이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내부 규정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수사 진행 상황을 그래도 들을 수 있고 또는 못 들을 수도 있는 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도 그 수사 진행 상황 통지를 그 형사소송법에 명시를 하자라고 해서 제 기억에는 2022년 4월에 그 내용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어쨌든 그걸 법문에 포기하는 거는 사실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이번 형소법에도 네. 네,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랄까 피해자가 권리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어떤 랜덤 가차 뽑기도 아니고 수사관 재량에 따라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전다원 변호사님으로 이제 좀 전다원 변호사님이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전다원 변호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전다원 변호사님의 그 우려 부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제 기사에서 제가 전다원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이 이제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건에 관한 내용인데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형소법에 피해자가 이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고 요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 보장 조항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한해서만 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해요. 그 이의 신청 전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수사 기록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수사 지연을 이유로 네. 이 제기를 할 수 수 있다고 있는데,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면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어야. 사실 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 그쵸. 네. 근데 기록 열람 등사건을 이의 제기를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하니까 네. 사실 이의 제기건과 이 기록 열람 등사건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 내가 이의 제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따로 떼어놓고 오로지 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위해서만 기록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불송치 결정이 일단 나오고 나서 이의 제기 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 뭐 받아들여질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시간이 사실 더 지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컨대 피해자 분들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복수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함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불안함에 시달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설계된 조문을 보면은 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제 일주일 이의 신청을 이내에. 할 거면 이제 7일 이내에 하세요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록 열람 등사건 조항에 따르면은 이의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7일 이내에 이제 그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나오나요? 그게? 그게 바로 나올지가 사실 그것도 약간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지수인 건 거죠. 왜냐면은 네.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언제 안에 이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조항은 그것도 없기 없어요? 때문에 예. 그럼 7일 지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쵸. 어쨌든 예. 우려를 한다면은 그런 지점도 있고 사실 수사 기록이 엄청 방대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가 단시간에 보고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하루 종일 사실 그거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단시간에 보고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 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걱정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세진님 기사를 보다가 더 놀란 게 피해자 처벌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받은 수사 기록을 이 이의 신청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그러니까 외부에 뭐 공표를 하거나 발설하거나. 그런 경우에 네. 발설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조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많은지 적은지 제가 뭐 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나에겐 죄가 없다. 이건 피해자가 나를 아무 증거도 없이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한 거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수사 기록 그 일부를 공개해가지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제 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이제 수사 어떤 경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하거나 이제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을 받게 한 그 조항 설계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분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특히 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중심으로 하면 이들이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공론화하는 방식을 많이 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범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말 신중하게 수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수사가 좀 지연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사실 촉발을 시켜서 좀 상대적으로 수사가 좀 진행되거나 아니면 조금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실 공론화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피해자분들한테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열람하고 하느라 7일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7일은 지나버렸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없어진다면 근데 공론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조금 글쎄요. 조금 놀랍긴 해요. 놀랍고 아마 그동안 되게 저희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연대자 D라고 하셔서 수많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 분들 좀 조력도 해주시고 방청 연대도 같이 해 오신 분이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암장이라고 하는 사실 묻어두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연대자 D님 같은 경우에 그 다혜님 이제 소개처럼 네. 그 전국에 있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연대 활동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저희가 2021년 아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었던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경찰의 불송치 권한, 그러니까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그것을 골자로 하는 게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건 맞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니까. 네. 근데 그 책임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서 경찰 수사의 품질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도 제고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연대자 D님께서는 많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이제 듣고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책으로도 내셔서 그 실상을 알리신 적이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도 비슷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관들이 본인이 할 일,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해야 되는 거, 뭐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CCTV 위치,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일단 정리해서 제출해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류의 범죄는 아니었지만 저도 제 경찰서에 한번 신고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관 분이 본인이 알아오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저한테 성희롱 메일을 보낸 분을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그거를 Gmail 같은 주소를 보내니까 특정하기가 이 메일만 보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저한테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힌트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이 됐는데 그거를 가져오지 않고 사실 이걸로 수사를 하면 구글에서 요 정도의 성희롱 멘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안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데 그 종결되면은 다시 이 같은 건으로 수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감수하고 종결 처리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이 고소인 이거를 물리고 조금 더 그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다시 가져오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하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근데 뭐 그걸로도 이러면 사실 다른 피해자한테는 어떨지 걱정이 되네요. 네. 사실 제가 기사에는 이제 반영을 못했는데 네. 그 김예원 변호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그러니까 같은 가해자한테 여러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고 또는 고소를 하러 간 사람이 이제 A 피해자인데
이 신고나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 입장에서 동일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B, C, D, E 피해자의 연락처도 이 A 피해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져와 달라. 네네네. 그리고 그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B, C, D, E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해달라는 요구를 A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사실 요 일들은 피해자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사실 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수사관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피해자에게 좀 요구하는 일도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많아졌다고 김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나 어떤 좀 그거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장애인 피해자분들도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세진님께서 기사에 좀 담아주신 이승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님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주로 만약에 이제 피해자분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뭐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이런 거를 정확히 기억해서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통 경찰이 이제 수사할 때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특정하기가 어렵고, 뭐 예컨대 이제 물을 때 이게 밥을 먹기 전인지 후인지, 뭐 어디에 가기 전이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어쨌든 그 당사자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물어야 어떤 조금 진술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실이 조금 어떤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분도 그걸 지적해주세요. 사실 정작 수사 현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진술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특정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조서가 되게 두루뭉술하고 허술하게 쓰여지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거불충분이나 혐의 없음,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보통 그걸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런 부실 수사가 사회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좀 우려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경찰 수사에 국한한 내용은 아니고,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변이 그 네.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묻는 방법을 사실 경찰이 그동안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잘 묻는 기술을 이제 습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수사관이 지금도 많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이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그 담당 수사관이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 어려워해서 그것을 이제 피해자 진술 조서에 못 남기는 일이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아무튼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연대자 D 분이 어떤 이 워크숍을 해주셨는데, 그 실제로 피해자가 이 수사와 소송 단계에서 알아야 될 굉장히 실무적인 지점들을 그러니까 워크숍 형태로 이제 진짜 알려주신 엄청 실무적인 그걸 한번 이제 가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어떤 취약한 분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원하면 바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아는 분이 거의 없고 경찰도 그걸 안내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신청해라라는 거를 해주셨던 부분이 사실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해주신 여기서도 이미 사실 어떤 지점에 어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 진술 과정에서 같이 동석해서 그 조서를 이렇게 만들 때 조금 더 충실하게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도 사실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안내되지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대자 D님께서 오죽하면 그 2024년에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랑 같이 맞아요. 피해자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수사 단계에서 이런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리한 노트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다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경찰 수사관이 이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이 노트를 만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노트 만드셨을 때 저도 이제 한번 그 약간 스크리닝을 한번 같이 하고 그렇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이 지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기사 마무리 해주시면서 이제 권리가 법에 있다는 거랑 실제로 그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형사법 개정안에 어떤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 사실 추후에 더 보완돼야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좀 어떤 보완 제도가 더 필요한지를 좀 계속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민주당 의원의 어떤 그 장면이 서영교 의원이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한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네네. 궁금해요. 서영교 의원의 발언대로 정말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네. 지금과 같이 형소법이 설계가 되면은 피해자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의 부담은 그 피해자가 모든 신청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야 어떤 권리 보장도 가능한 건데 그렇게 잘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쵸. 특히나 네. 이제 변호사 서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사법에 뭐 민영화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조금 돈이 많아서 되게 훌륭한 변호사를 여럿 고용할 수 있으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권리를 강화하면은 피해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네. 선임이 됐을 때 네.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두에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 현상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선 변호사가 수사 진행 지금 어떻게 됐나요? 물으면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어차피 변호사도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받는. 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조력 범위가 확대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네. 조력 범위 확대와 그다음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이 됐을 때 지금의 저희가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때는 경찰이 조사하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전체 기록과 증거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 혹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완 수사해달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걸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뭐 법률 조력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구와 요청인데 근데 수사관이 그 요청을 과연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수사에 이제 반영을 할지 말지는 사실 미지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찰관들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꺼려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난 거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임을 그렇게 좀 반가워하지 않는 뭐 소수이길 바라지만 소수의 경찰관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피해자가 어떤 그 여력이 없거나 그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은 경찰도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오히려 이제 국선 변호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경찰들이 사건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1인당 수사건이 많이 몰리면 빨리 쳐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본인들의 사실 어떤 이 성과평가랑도 당연히 직결돼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최대한 벌리지 않고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사안들이 중요한데 법률 대리인을 하나씩 더 부르기 시작하고 해서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나게 되는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다혜님도 아시겠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사실 전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많은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법률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법률 근거를 어쨌든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수사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귀찮게 볼 일은 아닌데 이렇게 또 옆에서 또 한 소리 보태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생리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선 변호사 분들이 중요한 게 그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와서 완전 첫 하는 진술,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선 변호사도 이 초기 진술 때부터 이제 개입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런 경우가 크게 없다고도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그 피해자가 이제 초기 진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담당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에 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조서에 어떻게 피해자의 진술이 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피해자가 한 가해자로부터 뭐 A, B, C, D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 사실을 입었다라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는데 만약에 담당 경찰관이 중한 범죄 사실만 조서에 기재해도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A, B에 대해서만 이제 기재를 한 거예요. 나머지 C, D는 그 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A, B, C 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CD가 이제 조서상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게 쓰는 거죠. 그 나중에 이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그 피해자가 주장한 A, B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된다 해서 사건을 이제 검사에게 보내잖아요. 그럼 검사가 사건 기록을 이렇게 보다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피해자가 이제 검찰청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말했던 C와 D에 해당하는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청취한 검사 입장에서는 이 CD도 이 피의자의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사가 작성하는 조서에는 그 C, D에 해당하는 피해 사실이 이제 적시가 될 수가 있어요.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검사가. 근데 이 사건이 기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잖아요. 그럼 피고인이 됐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 기록을 보다가 경찰 조서 단계에서는 그 피해자가 A,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왜 검사 작성 조서에는 C, D에 해당하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느냐. 이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벌 주기 위해서 꾸며낸 사실 아니냐라고 사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신빙성이 없다라고 예, 공격을 한 어떤 빌미가 될 수 되는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피해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조서에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 증거가 남기가 거의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초기 진술에서 조금 달라지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런 모든 약간 어떤 그 상대의 공격의 빌미, 어떤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어떤 그런 빌미로 좀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점이 조금 우려가 좀 그래서 있는 이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분들 말씀이 그래서 네. 초기에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네. 그 진술 내용에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끔 그렇게 좀 조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니까 여기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 설명도 이제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국선 변호사가 수사 초기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가 경찰이 어떤 내용을 질문할 때 여기는 지금 N번방 사건을 예시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한테 피해 촬영물을 보낼 때 폭행 협박이 있었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피해자는 사실 당시 이미 그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으니까 협박을 받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제 수사관의 질문은 사실 좁게 해석을 하면 그 촬영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 그 순간에 가해자가 옆에서 물리적으로 뭔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했냐라고 이제 들으시고 그런 건 없었는데요 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사실 그게 이 전체 범죄에서 그 협박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 대변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관이 이걸 어떤 의도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이게 앞으로 나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의 진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면서 그냥 딱 진짜 묻는 말에만 대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국선 변호인이 사실 국선 변호인 어떤 법률 조력인들이 무조건 초기 진술 때부터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서영교 의원이 지적해 주신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해도 그게 모든 피해자가 다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국선 변호인 수가 충분히 있거나 뭔가 어떤 지역별로 다 고르게 분포돼 있거나 하는 건 또 아니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적고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와 피해자 국선 비전담 변호사로 나뉘는데 네. 뭐 이 말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담 변호사는 오로지 그 일만 하시는 거고 네. 비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하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같이 분들이거든요. 하시는 분들인. 네. 근데 비전담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그 보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처우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네.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모든 게 국선 변호인의 처우,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 그리고 어떤 국선 변호인 수가 좀 더 늘고 이제 좀 지역별로 편차가 없게 좀 고루 배분되고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거는 어차피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거고 이거와 별개로 보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건 별도로 또 남아있는 거여서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완된다고 해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사실은 뭔가 보장이 되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좀 수사받을 권리까지 좀 보장이 돼야 피해자가 오롯이 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를 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산 변호인 제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라는 것만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좀 보안 수사가 폐지된 거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런 거에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이 형사법 개정안이 좀 어쨌든 좀 급박하게 약간 통과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그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게 단순히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그간의 형사소송법이 이제 피해자를 소외시켜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도 사실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거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게 앞서 다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이 더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를테면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열람할 수 있는 그 기록 어떤 범주라고 할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도 자기가 제출한 뭐 자료나,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나 자신의 진술 내용이 적힌 조서, 요 정도만 사실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나 이제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이 적혀 있는 조서, 요 정도만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둘의 어떤 정보 격차가 크진 않은데 사실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생성된 기록을 모두 볼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건 사실 재판부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어떤 재판부는 그래도 이제 수사 기록을 그 범죄 피해자가 좀 많이 된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사의 어떤 범주를 넓게 가져가는 법관도 있는데 딱 공소장 하나만 그 볼 수 있게 하는 법관도 있고 사실 그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공소장을 포함한 어떤 기록도 열람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관도 있어요.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한데 그것도 랜덤 가차군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어떤 알 권리나 어떤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조항은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는 반영이 안 된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형사재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국가가 그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다 보니까 국가와 피고인이 당사자인 거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아주 오랫동안 사실 제기가 되었는데,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사실 다른 개별 법률 말고 이런 민법, 형법 약간 이런 법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법조계 분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 법률을 칭하던데, 어쨌든 민법, 형법 같은 이 관련 법들은 사실 개정이 쉽게 되는 법이 아니라고. 네. 정말 잘 안 되는 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수십 년에 한 번씩 개정될까 말까 한 어떤 그 뿌리 같은 법률들이어서, 네. 뭐 이건 형사소송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법 체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 형사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탄력을 다시 받아서 개정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조금 약간 모르겠어요. 좀 걱정되기는 해요. 약간 미지수예요. 그리고 분명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을 견뎌야 되는 피해자분들이 계실 거고, 네. 거기에 그 피해자분들에게 과연 이 법 개정에 참여한 주도적인 의원들이 당당하게 이 개정안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정 형소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도 네. 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보완하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네. 사실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도 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 정신적 충격으로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안 생기게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고치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형사법 개정이 시작된 거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형사소송법 현행 법대로 하면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피해자분들도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 비롯돼서 형사법을 개정하자라고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의 양상이 줄어들고 검찰 권력이 정말 해체되는가는 또 다른 별건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것도 의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수건이던 거를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동력이 잘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 동력은 세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어떤 되게 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전 사회적으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약방문식으로 또 이뤄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좀 그래도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중간에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 향후 상황을 보면서 좀 또 빠르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좀 이뤄지길 바라면서 이 세진님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자라는 그 주장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갈래 중에 하나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한 경우도 있고 특히나 그 피의자가 전현직 그 의원. 검사인 경우 또 의원인 경우 그때 사실 봐주기 수사를 했던 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폐지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어떤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많은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많은 법조인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려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까 사법의 민영화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공정하게 수사만 해라 라는 게 어떤 검찰 개혁의 사실 그 기저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권력기관 얘기로만 사실 수렴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봐왔던 논의 과정은 사실 피해자 권리를 우선한 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울부짖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많이들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